안녕하세요.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보다 근심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중공에 대한 트럼프의 공세, 긴장 지수도 올린 것 같고요. 제롬 파웰 패드 의장도 이 경제 상황에 아직 걱정할 게 많으니까 추가 부양책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트럼프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에 근심을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우는 30개 종목 중에 29개가 하락했고요. 그런데 월마트나 존슨이나 화이저 이런 것들은 약보합권입니다. 실컷 내렸고요. 다 회복됐다는 거죠. 인텔이나 애플 등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그 하락한 기술주들 대부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516포인트, 마이너스 2.17% 내렸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1.75%, 나스닥 1.55%입니다. 네. 보시면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마감 전에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국채 수익률 추가 하락해서 10년물 0.656%인데 시장이 이틀간 비교적 크게 하락했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린 것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달러 지수 100.27로 올랐고요. 원달러 1220천으로 상승했고 원엔 11.46 상승했고 위안달러도 7.09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소폭 내려서 WTI 25불선 유지하고 있고요. 브렌트 29불선입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연방재정수지 적자 마이너스 7,380억 불입니다. 이전에 그 1,190억 불 수준이었으니까 엄청 늘었죠. 당연히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인베스팅닷컴 이제 데이터를 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4월 실업률 3.8%로 이전과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 엉터리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된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좋게 봐주기로 하고요.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 고용 보고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금리 0.25% 동결했고요. 말레이시아 1분기 GDP 전년비 0.7% 성장입니다. 예상은 마이너스 1.5%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에 성장을 했다니까 대박이라고 보여집니다. 영국도 마이너스 1.6%로 그 예상인 마이너스 2.1%보다는 선방을 했습니다. 유로존 3월 산업생산 전년비 마이너스 12.9%이고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 3.43%로 이전보다 3베이시스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도 전주 대비 0.3% 늘었습니다. 미국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 마이너스 1.3%, 전년비 마이너스 1.2%인데 이 값은 2015년 이후 최대의 낙폭입니다. 진행점 보겠습니다. 이 경제 재가동에 관련해서요. 지금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하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경제 리오픈이라는 거 이거 일시에 모든 록다운 다 해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과거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개인 위생 수칙 이거 다 지키고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시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마다 산업마다 또 기업마다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이죠. 또 그 전제가 진단 능력 충분히 갖추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단 능력을 갖추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죠. 진단 결과 양성 나오면 바로 격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리하면 이제 전파를 차단하는 거고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평가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거 같습니다. 도대체 진단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건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절한 필요한 진단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버드 경제 메디칼 연구진들이 주장하기로는 매일 진단 능력을
하루의 진단 능력이 6월 초까지는 500만 건, 7월 말까지는 2천만 건 진단할 수 있어야 경제 재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하버드 완전히 또라이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돌았나 싶습니다 이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구진들 이렇게 했으니까 연구진들 아마 애송이 같더니. 자, 반론을 보겠습니다. 아담 셰크터라는 분, 랩콥이라는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의 CEO입니다. 이 회사에서 가정용 진단키트도 개발해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가정용 진단키트, 제가 경제 방역 이거 동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제일 처음 얘기했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하기 전에 비행기 탑승 전에 한번 진단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비행기 내에서 또 한번 진단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임신 진단 키트처럼 집에서도 간단하고 저렴하고 그러나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 나오는 게 전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가정용 진단 키트 이 랩콥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CEO분이 주장하기로는 미국에 하루에 200만 건 이상 진단 능력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진단 능력만으로도 경제 재가동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단 키트 만들어 파는 사업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진단 키트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해와 상반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신빙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진단 능력은 어느 정도냐? 그래서 현실을 보면은 보도에는 5월 들어서, 즉 5월 1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28만 2천 건이 시행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엑셀 파일로 계속 이걸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은 기간 계산을 해봤더니 제 자료에는 28만 3,800건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28만 2천 건하고 비스무리 하잖아요. 뭐 그러면 된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런 지금 주장이 대립되고 있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지금 지역별로, 산업별로, 기업별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재가동합니다. 방역 수칙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단 능력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예? 5월 들어서도요,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거의 2배가량 늘었습니다. 진단 능력, 미국의 진단 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주목해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제, 백신 개발 이거 지금 가속되는 점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진단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 출근할 때도 진단하고 퇴근할 때도 진단하고 점심때 또 한 번 진단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과잉 진단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달에 한 번만 진단한다. 그럼 그거는 과소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증상 없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상 없는 환자도 진단으로 걸러지면은 그 사람은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진단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도대체 이 어느 정도 진단을 할 것인가 이 정책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적당한 트레이드 오프가 중요하죠. 이거는 실천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다시 또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항체 진단이죠. 항체 진단해서 항체 있는 걸로 드러났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 감염됐다가 지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갖고 항체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항체 진단에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진단 횟수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게 그 이뮤니티 패스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항체 진단 또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매우 이제 대두되고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최저값 이거 사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뭐 무슨 사전에 알기 위해서는 가상의 모델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즉 재가동을 해 나가면서 적응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재가동도 바이러스 진압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때려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 재가동입니다. 예. 경제 재가동 안에서 죽거나 바이러스 죽거나 아니 뭐 시체에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죽은 건 똑같이 뭐. 그래서 대비는 해야겠지만 미리 걱정하지 말고 쫄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부딪혀보고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집중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추가로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쟁하는데 사상자 없을 수가 없죠. 예. 필요하면은 예? 기관단총 앞에서 장렬을 하는데도 돌격 앞으로 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매우 실천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아마존이 주문받은 물건 그 배송을 위해서 그 이제 쉬핑을 해야 되는데 이 쉬핑 타임이 이번 그 바이러스 그 직격탄 이후로 여러 수주일 동안 수주일 동안 이 쉬핑 타임이 매우 지연이 되었는데 쉬핑 타임 지연되는 거 심각한 문제죠. 이거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거죠.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유진 스칼리아 노동부 장관입니다. 예? 이 페더럴 리타이어먼트 펀드 이거 주무장관이죠. 노동부에서. 그래서 트럼프 결정에 따라서 중공 주식 투자 스톱할 거다 이렇게 이거 어제 말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그 어제 오늘이 지금 한국 시간 미국 시간 다르기 때문에 예. 한국 시간이라면 어제 아래가 되는 이틀 전이 되네. 그때 그 팍스 뉴스에서 인터뷰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따라서 안 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쭉 그 배경 설명하고 인터뷰하는 거 제가 봤었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아마도 이 연방퇴직 펀드가 가지고 있던 중공주식 싹 처분하고 나면은 그러면 중공기업들에 대해서 추가 제재 가능성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턱대고 그냥 제재부터 때려버리면은 그건 뭐 제재받은 기업 주가 박살나는 거 뻔한데 그러면 연방 퇴직 펀드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빼라고 언지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공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해야 되겠죠. 트럼프의 중공 때리기 더 분명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윗 보시면은 미중 그 무역 합의 이거 100% 이행돼도 이번 그 중공발 역병으로 인한 미국 손해 보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예?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공한테서 값을 받아 내야겠다. 이거 다시 확인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공이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거를 소송상 청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청구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가 모든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이 입증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제관계에서는 명확하게 이 정비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지 국가가 내놓고 불법행위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상호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초로 지금 이 국제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번 바이러스 건에 관해서는 중공이 이 신뢰를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상 청구할 거는 소송상 청구하고 그걸로 애매한 게 있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더 간편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응? 자, 또 이와 관련해서 중공 때리는 거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FBI 및 다른 기관에서 함께 중공에 대한 경고를 날렸죠. 이 바이러스, 미국에 있는 바이러스 백신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중공발 해킹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도적질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중요한 메시지 두 개를 던진 것 같습니다. 1번은 지금 미국 경제 전무후무한 이런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충격을 받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어떤 부양 조치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양념으로는 바이러스가 통제만 된다면 이후 미국 경제는 분명히 엄청난 회복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건 위로하는 그런 양념으로 들리고요. 핵심은 바이러스가 지금 무서워서 근심이 가득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면서 이 골자는 연준은 할 일을 충분히 지금 했고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폐 정책에 더 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의회가 나서라 이거죠. 의회 나갔습니다. 즉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 초과로 더 시행해라. 이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는 하원에 민주당이 3조 달러짜리 추가 부양책 자기들이 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되지 안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손해 입을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펠로시가 말하는 거 제가 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의회의 문제는 민주하고 공화당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의 차이도 있고요, 접근 방법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거 조율이 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추가 부양책은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렇고 또 의미 있는 게 이거죠. 그 전날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나 기준금리 마이너스로 내려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답을 했는데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가 검토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드, 제롬 파월 이분도 이 고집이 상당하잖아요. 네, 마이너스로 갈 것 같지는 않네요. 네. 한국 4월 고용보고서 한번 보시죠. 이 고용보고서 상에는 실업률, 여기는 4.2%로 감소했다.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감소했다고,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엉터리 같습니다. 도대체 이거 와닿지를 않네요. 이분은, 일자리 찾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은 되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이걸 조작했다는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28만 명 늘었다는 겁니다. 즉 노동력이 28만 명 늘었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Y는 GDP Y는 펑션 L, K 이렇게 나왔을 때 L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아직 이 말은 실천적으로는 아직은 먹여 살려야 할 식소를 이만큼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지금 생산 가능 인구 28만 명 증가인데 증가 숫자가 현저히 줄고 있죠.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로 가고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무섭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28만 명 늘었는데 이 28만 명 신규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 못 주면 나이 드는 게 재앙이 되는 것이죠. 비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항상 이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밥벌이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83만 명 늘었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벌어온 거 얻어먹던가 아니면 굶어 죽던가 얻어먹을 데도 없고 굶어 죽기도 싫으면은 뺏거나 훔쳐야죠. 이렇게 됩니다. 밥벌이 하는 사람들 일자리 55만 명 줄었다는 거죠. 그 중에 확실하게 사라진 일자리만 47만 6천 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밑에 표 보시면은 추가로 보시면 15세에서 29세 이 청년 고용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40.9%니까 41%죠. 41%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우리 한국 사회 보통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즘 뭐 16, 17 이렇게 해갖고 중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7공소 취직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안 그렇죠.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다 학생들이죠. 그래서 보통 남자만 치더라도 군대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말라야 25세 정도 돼야지 이제 일자리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 이 고용 숫자는 별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취업 의사가 있는데도 못하는 숫자 아마 26세부터 고려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25세에서 29세 사이 실업률은 이거 90%가 나와도 저는 놀랍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나이 때 취업을 해봤자 단기 알바잖아요. 그 취업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 이 통계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그런 취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런 자리에 그냥 처박아 버리는 거죠. 그거 골라서 봐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집밥벌이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벌어온 거 같이 먹어야 되는,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그 인구 중에 그냥 쉬었음이 43만 7천 명입니다. 가사 22만 4천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주로 여성분들한테 해당되겠죠. 여성분들이 그냥 쉬었음 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사 이렇게 적어버리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직 단념자가 이게 바로 일할 능력은 있는데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할 의사가 없다. 이게 구직 단념자 아닙니까? 구직 단념자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10장, 20장, 100장까지는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이력서를 보내는 거죠. 900장 넘을 때까지도 열심히 보냅니다. 1000장을 보내도 소식이 없으면 1001번째 이력서는 안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1000번 이력서 넣을 때까지는 실업자로 카운트가 되다가 1001번부터는 이제 안 보내고 포기해버리니까 그때는 실업자에서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업률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 구직 단념자가 61만 1천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4월 달에 12만 4천 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상 실업이죠. 그래서 이거 다 고려하면은 실업률 위에서 발표한 거 4.8%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은 90% 되어도 놀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구직을 단념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실업자에서 실업자 아닌 것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률이 줄어드는 이런 아주 웃기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거 사실상 조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연령별로 그 취업 숫자 한번 보시죠. 3040 지속적으로 지금 일자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3040이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한창 그 결혼을 하고 어린 애들 키울 그런 핵심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 일자리 정리되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한국은 미국과 달라서 미국은 이렇게 실업률이 이렇게 막 치솟고 하는 것 같지만 무섭지만 그러나 매우 그 고용 시장이 프리하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면 바로 또 다 취업돼 버리죠. 예, 실질적인 그 실업률은 훨씬 낮죠. 응? 근데 한국은 매우 경직적입니다. 노동시장이 너무나 경직돼 있어 갖고 중간에 한번 딱 잘려버리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못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퇴출되면 그대로 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다 못해서 환갑이 넘은 부모 세대가 알바 취직을 해갖고 풀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되는 것은 60세 이상 노인들 뿐입니다. 3040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대 일자리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전 인민이 100만 원짜리 회식에 지금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 조금 전 본 사례에서 말이죠. 40대 가장이 실적으로 소득이 없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은 것은 신용카드 한 장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굶다가 할 수 없어서 일가족 회식을 했다는 거죠. 가족 회식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버린 그런 꼴하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달 어떻게 결제할 것인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벌어서 결제하라고 떠넘기는 꼴하지 아닙니까? 나와 무관하게 늘어난 빚을 내가 갚아야 되고 내 아들, 딸이 갚아야 되고 내 손자, 손녀가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남이 싸지른 똥을 지금 내가 치워야 하는 그런 꼬라지가 됐습니다.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